이미 사전투표에서부터 오염돼 버린 선거이기 때문에 이 최종 개표 결과를 가지고 뭐 분석을 하고 평론하는 것이 뭐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포인트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단순 산술로만 보면 이재명이가 49.42고 김문수가 41.15고 이준석이가 8.34니까 김문수와 이준석을 합치면 49.49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의 49.42보다 어쨌든 높습니다. 0.7% 높습니다. 0.07% 높습니다. 단순 산술로만 보면 김문수와 이제 이준석이가 단일화를 하고 이준석의 표가 100% 김문수 지지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길 수도 있었다. 이길 수도 있는 선거였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만 사실 이 단순 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게 선거죠. 김문수와 이준석이 단일화를 해서 김문수가 최종 후보로 됐을 경우에 이준석 표가 전부 김문수를 지지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동시에 그런 단순 산술로는 잡히지 않는 플러스 알파 효과. 야, 김문수하고 이준석이가 단일화했대. 그러면 이길 수도 있겠네. 그러면 뭐 나도 놀러 가는 거 좀 늦추고 나도 선거하러 가야 되겠어. 김문수 하나 찍어야지. 이런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이준석 표가 다 김문수한테 가는 건 아니겠지만 동시에 별 생각도 없이 투표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막판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를 보고서 이거 김문수가 되는 모양이네 하고 투표장에 가는 플러스 알파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긴 합니다만 저는 막판 단일화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아쉬운 것이고요. 그래서 김문수도 마지막 투표, 마지막 선거 유세까지 이준석과의 단일화를 열어놓고 물밑 노력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니 그 단일화 하나도 못하면서 라고 김문수를 비판할 수도 있지만 이준석이의 행보가 애초부터 단일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무슨 목표를 갖고 움직였는지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이렇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좀 다각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이 최종 개표 결과를 놓고 보면 단일화를 했다면 정말 승부를 막판에 뒤집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걸 끝까지 거부한 이준석이는 도대체 뭘 노리고 이 짓을 했을까? 결국은 보수 자유우파 표 분산의 역할을 자임한 것인데 이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짓을 했을까? 더구나 최종적인 득표가 8.34면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는 수치거든요. 선거 막판에 뭐 깜깜이 여론조사 공표 기간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 표가 10% 지지율이 나온 조사가 몇 개 있습니다만 설사 그 조사대로 10%를 얻었다 하더라도 선거 비용의 절반밖에는 보전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준석이가 끝까지 단일화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이 고집 부린 대가로 이 이준석이는 수십억의 선거 자금을 지가 부담하는 그 리스크를 안았다는 뜻이잖아요. 도대체 이준석이는 수십억의 리스크를 안고서도 끝까지 이른바 완주를 해서 자유우파 표를 분산시켜서 이재명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었겠는가? 도대체 이자의 동기가 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치밀하고도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우선 드려둡니다. 제가 지난번 총선 때도 그랬고요.
이 출구조사는 정말 백해무익하다. 여러분, 제가 KBS의 출구조사, 자문 역할을 한 1년 가까이 했다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제가 출구조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압니다. 이게 출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 8월, 제가 오늘, 어제를 예를 들면, 어제 저녁 8시 좀 지나서 출구조사가 발표됐잖아요. 그럼 8시 전에까지는 투표가 진행됐기 때문에 투표율을 가지고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투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누가 이겼다 졌다라고 발표하는 순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 출구조사가 투표가 진행되는 중에 발표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출구조사는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8시 좀 지나서 출구조사가 발표가 되면은 출구조사는 한 6시 정도에는 조사가 끝나 있어요. 그래야 방송에 반영하고 그래프도 그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출구조사를 마치고 발표할 때까지의 한 2시간 정도의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이 여유 동안에 뭘 하냐 하면 뭐 방송 자료도 만들고 그래픽도 만들고 하지만 그건 뭐 기술적인 것이고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했던 역할이에요. 제가 자문 역할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출구조사와 관련해서. 한 20년 전 일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그때하고 좀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20년 전에 KBS에서 출구조사 자문을 할 때는 어떤 일을 했냐면 자, 조사는 이렇게 나왔는데 출구조사의 결과 누구는 어느 당 A당은 몇 퍼센트, B당은 몇 퍼센트, 예상 의석은 몇 석 몇 석으로 나왔는데 이거 그대로 발표하면 맞을까? 아니면 이른바 샤이 진보가 있지 않냐? 이른바 샤이 보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조사는 이렇게 나오지만 조사라고 하는 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 이러니까 이거를 좀 더 좁혀보자. 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할 거냐. 샤이 보수가 많으면 샤이 보수가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했을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실제 개표 결과는 이것과 다르게 보수가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그것을 하다못해 한 0.1이라도 좀 보태서 발표를 하자. 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보정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오늘 종로 신사에 가서 제가 양보 그걸 뭐라 그럽니까? 맞춘 다음에 가봉한다 그러죠.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종로 신사 가서 가봉하려고 하게 예정이 돼 있어요. 제가 몸무게가 많이 줄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지 투쟁 과정에서 뭐 단식하고 그 후유증으로 쓰러지고 막 이러면서 몸무게가 한 10한 이상 킬로 정도가 한 6개월 사이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체형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종로 신사에서 저를 위해서 양복을 맞춰줬는데 제가 체형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를 우리 이철국 공무는 딱 화면만 보면 알죠.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맞춰준 양복으로는 안 맞으니까 와서 한번 체형이 바뀐 요 상태에서 양복을 좀 다시 만들겠다 해서 지난번에 제가 가서 이렇게 쟀어요. 치수를 다 쟀거든요. 오늘 그거를 가봉하러 가는 날입니다. 가봉. 대충 만들어진 옷을 한번 입어보는 거죠. 그러면 다시 미세 조정을 하잖아요. 출구조사가 6시경, 5시, 6시경에 끝나고 발표할 때까지 한 2시간 동안에 바로 그 미세 조정, 가봉이라고 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득표가 발표됐을 때 출구조사와 오차를 최대한 좁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론조사 회사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정치평론가도 부르고 또 사회학자도 부르고 심리학자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자문팀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어제 출구조사에 발표되기는 이재명이가 51.7, 김문수가 39.3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본 순간 다들 정말 가슴이 막 철렁하고 막 절망이 막 몰려왔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이재명이가 과반을 넘었대. 이것 때문에 철렁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재명이 같은 자범이 과반을 넘냐. 과반이 갖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49.99%와 50.11%는 불과 0.1% 차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는 이 시각적 효과라든지 그 숫자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지상파 이 방송 3사 이것들이 출구 조사를 하면서 이재명이가 과반을 넘는 걸로 발표를 했어요. 51.7.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87년에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 중에서 유일하게 과반을 넘어서 52%를 득표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었다. 과반을 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하다못해 이명박 대통령이 정동영이를 상대로 530만 표를 이겼는데 그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과반을 넘었던 것은 아니다. 정동영이가 워낙 헤맸기 때문에 차이는 530만 표 났지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얻은 표도 과반은 안 됐다. 유일하게 과반을 넘어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칭이 그냥 붙는 게 아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어제 출구조사에서 이게 이재명이가 과반을 넘는 걸로 발표가 됐어요. 그 심리적 효과는 엄청난 겁니다. 또 김문수가 39.3, 30%대로 조사가 돼서 발표가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30%대밖에 안 돼? 말이 돼 이게? 자, 그런데 막상 개표가 끝났습니다. 개표가 끝난 결과 보십시오. 이재명이는 49.42, 김문수는 41이에요. 같은 4자대예요. 이거는 출구조사가 실제 득표와 비교해서 이재명이한테는 2% 이상 출구조사에서 많이 나온 걸로 발표가 됐고 김문수한테는 2% 가까이 덜 나온 걸로 조사가 됐으니까 이재명이가 2 더 나오고 2% 더 나오고 김문수가 2% 덜 나온 거니까 이거 합치면 4% 이상의 오차를 보였다는 뜻 아닙니까? 더구나 그게 하나는 과반이 넘고 하나는 30%대로 발표가 됐으니 그 심리적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거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아니 뭐 여론조사상 그럴 수가 있지. 그럴 거면 하지 말아야지. 전 국민을 상대로 무슨 사기극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엄청난 좋게 말해서 잘못이라고 합시다. 제가 보기에 이거 그냥 사악한 의도를 갖고 한 범죄 행위예요. 그래 이거를 보정을 안 합니까? 이걸 교정을 안 해요? 한쪽이 과반이 넘고 한쪽은 30%대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선거판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받은 충격이 훨씬 컸던 겁니다. 완전히 아예 그냥 길을 완전히 꺾어놓겠다고 한 사악한 의도가 아니면 이렇게 발표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실제로 득표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상파 이 족벌 언론들 말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지상파의 출구조사가 17개 광역별로 발표가 됐는데 보세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 제주. 호남 3개권역, 그러니까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만 빼놓고 나머지 전 지역에서 출구조사가 김문수가 실제 얻은 표보다도 적게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진짜 이상하죠? 호남 3개, 광주, 전남, 전북에서만 출구조사가 김문수가 실제 얻은 표보다도 많게 발표가 됐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광주에서는 실득표는 8인데 출구조사는 10. 전남에서는 또 8인데 10. 전북에서는 10인데 11. 요 호남 빼놓고는 전부 다 김문수의 실제 득표보다 과소평가된 적게 계산된 출구조사가 발표된 거예요. 저는
이 출구조사에 뭔가 심각한 또 사악한 어떤 의도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 없다. 다시 한번 제가 지적해 두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이 상황에서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또 여러 언론에서 김문수 40일밖에 못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비교를 하려면 유사한 상황과 비교를 해야죠. 그러면 지금 이번에 우리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서 2달 만에 치러진 선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2달 전에는 김문수는 대통령 후보도 아니었어요. 대통령 후보 반열에 거론도 별로 안 됐어요. 이 상황은 7년 전의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서 2달 후에 치러진 그 선거와 아주 유사해요. 그때 홍준표는 피선거권 박탈하는 당원권 정지,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다수 언론이 홍준표는 대권 주자에서 다루지도 않았어요. 자, 이 상황에서 결국 2017년에는 홍준표가 우리 자유파의 후보로 나섰고 이번에 2025년에는 김문수가 자유파 후보로 나섰지 않습니까? 상황이 아주 유사하잖아요. 더구나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그냥 저것들이 택도 아닌 거짓말로 프레임 덮어 씌워가지고 끌어내린 거고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한 후에 이걸 내란죄라고 하는 프레임을 덮어 씌워서 선거를 짰기 때문에 2017년보다 2025년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유파 후보 김문수 입장에서는 더 선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2017년만 하더라도 문재인이가 대세론을 구가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이가 3년 이상 대세론을 구가한 상태에서 이 선거가 치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는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사악한 이재명이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이 대선의 프레임은 사실 극복하기 쉽지 않은 내란 프레임 속에서 선거가 치러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문수는 2017년에 홍준표보다 훨씬 어려운 선거를 치렀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2017년에 홍준표는 24.03%밖에 득표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문수는 41.15%를 득표합니다. 제가 김문수니까 이만큼 했다고 주장하는 이유예요. 상황은 매우 유사하고 2017년과 2025년이 그리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2017년보다 이번이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 훨씬 더 어려운 선거에서 2017년에 홍준표는 고작 24%밖에 득표를 못했는데 김문수는 이번에 41%나 득표를 한 거예요. 이걸 제대로 평가를 해줘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래 선거를 비교하려면 직전 선거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아무리 상황은 달라도 직전 선거와 비교를 해야 비로소 그 추이를 볼 수 있는데 직전 선거는 3년 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은 48.56을 얻었습니다. 김문수는 41.15를 이번에 얻었어요. 7% 이상 덜 얻었는데 17개 광역을 전부 쫙 비교를 해보니까 단 한 군데도 김문수가 3년 전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얻은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3년 전에 윤석열이 엄청 강한 후보였다는 뜻도 되고 또 하나는 그 3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얻었던 표만큼만 얻어도 해볼만 했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데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종북주사파들이 윤석열 공격하듯이 김문수를 공격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3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표만큼만 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면 선거 전략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번에 김문수는 3년 전 윤석열처럼 못했나? 왜 이번에 김문수는 3년 전 윤석열만큼 못했냐? 우리가 선거에서 지고 나면 제대로 복귀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죠. 문제는 이 반성이 엉뚱하게 잘못됐을 경우입니다. 이를테면 저것들 빤하잖아요. 윤석열과 제대로 단절 못해서 졌다. 중도층 확산을 못해서 졌다.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윤석열만큼만 했으면 이겼어요. 3년 전 윤석열 때처럼 자유파가 똘똘 뭉치게만 했으면 이겼다고. 이렇게 하나는 윤석열과 제대로 단절 못해서, 윤석열을 제대로 청산 못해서, 중도층을 제대로 포섭 못해서 졌다고 진단이 나오면 앞으로 계속해서 윤석열과 거리를 둬야 되고 윤석열을 계속 공격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유파의 정체성은 다 갖다 두고 중도를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진단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게 지금 한동훈이 일당들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반면에 3년 전 윤석열만큼은 했으면 이겼는데 3년 전 윤석열로 응집됐던 자유파 주력표만 제대로 모았어도 이겼는데 그걸 못했다고 하면 앞으로 진단은 어떻게 됩니까? 윤어겐이 진단이 되는 거예요. 자유파의 강력한 구심을 다시 세우자. 이게 처방으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으로 두 가지 길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이번 대선 결과를 가지고 졌다. 왜 이렇게 차이 났냐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게 아니라 2017년 홍준표와 김문수는 어떤 차이가 있나? 2022년 윤석열과 김문수는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점들을 정말 내재적으로 살펴서 진단을 제대로 해야 우리의 살 길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